휴대폰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을 때 나는 이번 달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들어 확인하니 은행에서 온 입금 알림 문자였다. 길게 늘어선 숫자들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내 천둥처럼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무려 5억 2천만 원. 민준 씨 회사에 성과급이 입금된 것이다. 엄청난 기쁨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소파에서 벌떡 뛰어오를 뻔했다. 우리 부부는 이 돈을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박민준 씨는 전부터 올해 회사 실적이 좋아서 성과급이 꽤 쏠쏠할 거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5억 2천만 원이라니. 이건 우리 작은 가정이 거의 2년 동안 벌어야 하는 수입이었다. 나는 즉시 이 돈으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을 떠올렸다. 이제 슬슬 자잘한 고장이 잦은 낡은 차를 바꿀 때가 되었다. 민준 씨의 출퇴근길도 한결 편안해질 것이다. 아니면 지금 사는 이 아파트의 대출금을 일부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그러면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아니면 아이를 갖기 위한 준비 자금으로 저축할 수도 있다. 나와 민준 씨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경제적 기반이 아직 부족하다고 느껴 섣불리 아이를 가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 돈은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였다. 나는 이 벅찬 기쁨을 박민준 씨와 하루빨리 나누고 싶었다. 전화를 걸자 신호가 몇 번 울린 후에야 그가 받았다. 배경 소음이 조금 시끄러웠다. 민준 씨, 돈 들어왔어. 5억 2천만 원. 흥분해서 외쳤지만 전화기 너머 민준 씨의 목소리는 내 예상만큼 들떠있지 않았다. 오히려 알아채기 힘든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아, 들어왔구나. 다행이네. 나 지금 좀 바빠서 저녁에 집에 가서 얘기하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기도 전에 그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마음속에 이상한 느낌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민준 씨의 반응이 너무 냉담한 것 아닌가? 정말 너무 바빠서 그런 거겠지.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마 동료들 옆이라 길게 말하기 불편했을 것이다. 마음속에 이질감을 억누르고 나는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몇 가지 만들어 민준 씨와 멋지게 축하할 생각에 다시 기분이 좋아졌다. 그리고 이 돈의 용도를 꼼꼼하게 계획하기 시작했다. 메모장에 메뉴를 적고 있을 때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의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 시어머니는 이 시간에 내게 전화를 거의 하지 않았다. 나는 조금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유난히 살가웠다. 심지어 과할 정도로 다정하게 느껴졌다. 서연아, 집에 있니? 민준이 성과급 들어왔다며? 방금 민호한테 물어보니까 형이 자기들한테 얘기했었다더라. 요 며칠 안에 들어올 거라고. 민호는 내 시동생, 박민호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가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초여름의 저녁, 하늘은 아직 밝았고 아파트 단지에는 벌써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거액의 입금으로 햇살처럼 밝았던 내 마음은 남편의 냉담함과 시어머니의 비정상적인 열정 때문에 옅은 그늘이 드리워졌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정말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돈은 이미 우리 공동계좌에 안전하게 들어와 있지 않은가. 설마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기라도 하겠는가. 나는 심호흡을 하며 이 알 수 없는 걱정들을 떨쳐내려 했었다. 부엌으로 들어가 정리를 시작하며 시어머니와 민준 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순수했던 아름다운 기대는 어딘가 조금 퇴색된 듯 했다.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게 매달려 있었다.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는 정말로 장을 한가득 봐서 오셨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얼굴에 주름이 한데 모일 정도로 환하게 웃으셨다. 그 뜨거운 열정이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곧장 부엌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다. 서연아, 넌 쉬어라. 오늘 엄마가 솜씨 좀 발휘할게. 민준이랑 민호가 엄마표 돼지갈비찜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박민준 씨는 어머니 뒤를 따라 들어왔다. 얼굴이 조금 창백했고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리며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내가 그의 서류 가방을 받아들며 나지막이 물었다. 왜 그래?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었어? 그는 좀 피곤해서라고 얼버무리더니 소파에 몸을 던지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명백히 무언가를 피하고 있었다. 내 마음속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졌다. 이건 너무 이상했다. 평소 민준 씨의 성격대로라면 이렇게 큰 돈을 받았으니 전화에서는 불편했더라도 집에 돌아오면 나를 안고 빙빙 돌며 돈을 어떻게 쓸지 신나게 의논했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서리 맞은 가지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소리쳤다. 민준아, 동생한테 전화해서 어디쯤인지 물어봐라. 오늘 우리 집 경사인데 그 녀석이 빠질 수 없지. 민준 씨는 힘없이 대답하고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말투는 조금 다급했다. 민호야, 어디야? 엄마가 밥 다 해놨는데. 뭐? 친구들이랑 저녁 먹었다고? 그럼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기라도 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는 끊긴 듯 했다. 민준 씨는 어색하게 휴대폰을 내려놓고 부엌 쪽을 향해 말했다. 엄마, 민호가 동기들이랑 약속 있어서 못 온대요. 시어머니는 국자를 든 채 부엌에서 나왔다.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이내 묘한 더위와 비밀스러움이 섞인 표정으로 바뀌었다. 요 녀석 참 됐어. 못 오면 못 오는 거지. 젊은 애들은 자기들 세상이 있는 거니까. 그날 저녁 식사는 내게 목에 가시가 걸린 듯 불편했다. 돈 들어왔잖아. 들어오긴 들어왔죠. 그런데 당신이랑 어머니 반응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켰다. 우리 지금부터 이 돈 어떻게 할지 제대로 얘기해요. 일단 내역부터 좀 볼게요. 나는 능숙하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계좌 상세 내역을 열었다. 최신 거래 기록이 화면에 완전히 나타났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피가 순식간에 머리로 솟았다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손발이 차갑게 식었다. 계좌 잔액은 내가 오후에 봤던 5억 2천만 원이 아니라 고작 1,200만 원 남짓이었다. 그 5억 2천만 원 입금 기록 바로 아래 유난히 눈에 띄는 이체 기록이 있었다. 이체 출금 5억 1천만 원, 수취인 김영자, 이체 시간 오늘 오후 3시경. 성과급이 입금된 지 불과 1시간 남짓 지난 후였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휴대폰 화면을 박민준 씨 코앞까지 들이밀었다. 극도의 충격과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다. 박민준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5억 1천만 원. 어머니가 가져가셨어요? 당신이 동의한 거예요? 민준 씨는 뜨거운 것에 된 것처럼 뒤로 움찔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며 한동안 제대로 된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우리 엄마가, 민호가, 그의 한심한 모습에 내 마음속의 불길이 확 하고 치솟았다. 모든 의심과 불안이 이 순간 현실이 되었다. 나는 휴대폰을 그의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최대한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음 조각 같았다. 민호가 어쨌다고요? 똑바로 말해요. 박민준 씨, 오늘 제대로 설명 못하면 이 일 그냥 안 넘어가요. 민준 씨는 내 모습에 겁을 먹었는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고통스럽게 주저앉았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제발 나 좀 그만 몰아붙여. 엄마가 오후에 나 찾아와서 민호가 학교에서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집이 엄청 잘 산대. 근데 걔가 차가 없어서 졸업하고 미래가 없을까봐 걱정한다고. 엄마가 동생 그런 꼴 못 본다고 빨리 차 한 대 사서 기 좀 살려줘야 한다고 했어. 그냥 빌리는 거라고. 나중에 민호가 취직하면 우리한테 갚을 거라고. 빌려? 말 한마디 없이 돈 들어오자마자 5억 1천만 원을 빼가는 게 빌리는 거예요? 나는 기가 막혀 온몸이 떨렸다. 도대체 무슨 차를 사길래 5억 1천만 원이나 필요해요? 박민호는 그냥 학생인데 포르쉐라도 몰고 학교 다니게 하려고요? 내 마지막 말은 거의 고함에 가까웠다. 박민준 씨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경악과 혼란이 가득했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은 분명히 내 추측이 맞았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얼음 동굴 속으로 떨어지듯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가 너무 예민했던 게 아니었다. 내가 그들의 수준을 너무 높게 생각했던 것이다. 기껏해야 돈 좀 달라고 하겠지 생각했는데 아예 소째로 들고 갈 줄은 몰랐다. 이렇게 뻔뻔하고 당당하게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타조처럼 머리를 파묻은 박민준 씨를 바라보았다. 거대한 실망감과 역겨움이 밀려왔다. 이게 내가 결혼한 남자였다.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다가도 자기 엄마와 동생 일만 엮이면 원칙도 책임감도 사라지는 남자. 그는 이 돈이 우리 작은 가정에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어머니의 이런 강도 같은 행위를 방관하고 심지어 협조했다. 나는 더 이상 울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잠자는 척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박민준 씨네 집 정말 대단하네요. 말을 마친 나는 침실로 들어가 쾅하고 문을 닫았다. 그와 그의 엉망진창인 상황을 완전히 차단해버렸다. 차가운 문해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분노와 배신감이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하지만 그 감정들보다 더 강렬한 것은 전례 없이 차갑고 명료한 깨달음이었다. 소리치고 운다고? 그건 그들에게 내가 약하고 만만하다는 인상만 줄 뿐이다. 적당히 달래주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이번에 그들이 건드린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 그건 나의 마지노선이었고 이 집에 대한 나의 모든 신뢰와 기대였다. 그들이 인정을 베풀지 않았으니 내게 의리를 탓하지 말라. 그 5억 1천만 원, 그리고 그 가족의 얼굴들, 나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이 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의 생각이 내 차가운 마음속에서 미친 듯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박민준 씨는 거실 소파에서 웅크린 채 하룻밤을 보냈고 감이 들어오지 못했다. 우리 사이에는 문 하나가 놓여 있었지만 마치 다른 세계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다. 분노가 내 가슴 속에서 용암처럼 들끓었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것은 얼음장 같은 냉정함이었다. 울고불고 해봐야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저 그 가족에게 내가 만만하게 보일 뿐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어나 씻고 심지어 간단한 아침 식사까지 챙겨 먹었다. 박민준 씨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온 채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다. 무슨 말을 하려는 듯했지만 나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가방을 들고 바로 출근해버렸다. 하루 종일 나는 억지로 일에 몰두하며 그 엉망인 일들이 업무 효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휴대폰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박민준 씨는 메시지 한 통 보내지 않았고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들은 내가 며칠 조용히 화를 사기면 이 일이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저녁 퇴근길,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휴대폰이 딩동거리며 울리기 시작했다. 행복한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었다. 평소 이 단톡방은 죽은 듯이 조용했고 시어머니가 가끔 건강 관련 가짜 뉴스를 공유하는 것 외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굳은 손가락으로 카카오톡을 열었다. 최신 메시지는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가 보낸 것이었다. 연속으로 올라온 여러 장의 사진. 첫 번째 사진은 내 시동생 박민호였다. 누가 봐도 새로 산 명품 트레이닝복을 입고 머리에는 왁스를 잔뜩 발라 번쩍였다. 그는 유려한 곡선과 눈에 띄는 색상의 스포츠 카보닛에 비스듬히 기댄 채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활짝 웃고 있었다. 봄바람이라도 난 듯한 표정이었다. 그 차, 내가 차에 대해 아무리 문외한이라도 저 엠블럼은 알 수 있었다. 포르쉐였다. 두 번째 사진은 박민호가 운전석에 앉아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일부러 멋진 척 포즈를 취한 사진이었다. 세 번째는 차량 내부 사진. 정교한 계기판과 센터페시아가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시어머니가 보낸 음성 메시지가 이어졌다. 나는 그것을 눌렀다. 감출 수 없는 자랑과 기쁨이 섞인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시끄러운 지하철 안에서 유난히 귀에 거슬리게 울려 퍼졌다. 아이고, 우리 막내 아들. 이 차 정말 너한테 딱이다. 너무 멋져. 엄마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네. AT 전체, 우리 민호 새 차 좀 봐요. 어때요? 으리으리하죠? 나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어 하얗게 질렸다.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치는 것 같았다. 주변의 지하철 소음은 순간 멀어지고 귓가에는 시어머니의 역겨운 목소리만 맴돌았다. 곧이어 시어머니는 나를 따로 태그하며 더 긴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그 말투에는 숨김없는 더위와 거의 도발에 가까운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서연아, 봤니? 이게 어제 그 돈으로 산 거야. 5억 1천만 원으로 딱 계약금 냈어. 나머지는 민호가 천천히 갚으면 되고 민준이가 형 노릇 한번 제대로 했네. 동생을 이렇게 챙길 줄도 알고. 내가 말했지? 이 차 몰고 나가면 얼마나 체면이 서겠어. 민호 여자친구 집에서도 이제 아무 말 못할 거야. 우리 막내 아들 포르쉐 받았니? 마음에 드니? 하하하. 우리 막내 아들 포르쉐 받았니? 이 말은 독을 바른 비수처럼 내 심장을 깊숙이 찔렀다. 그 5억 1천만 원은 빌린 게 아니었다. 준 것이었다. 체면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포르쉐 계약금을 낸 것이었다. 그들은 미안해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심지어 내게 전리품을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나 있었다. 나는 화면 속 눈부신 포르쉐와 박민호의 정신 나간 얼굴, 그리고 시어머니의 귀에 거슬리는 음성 메시지들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박민준 씨는 단톡방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 그는 묵인했다. 나 강서연의 것을 건드리면 100배, 1000배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해주겠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격렬하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켰다. 단톡방에는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이상한 기색도 내비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묵묵히 시어머니의 자랑이 담긴 음성 메시지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그 사진들과 함께 캡처해서 저장했다. 이것들은 증거다. 나중에 쓸모가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단톡방 알림을 껐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하철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광고판들을 계속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순간부터 이 집에 대해 아직 환상을 품고 있던 강서연은 죽었다. 그 대신 그들 모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결심한 복수자가 태어났다. 그 소위 집이라는 곳으로 돌아가니 박민준 씨는 놀랍게도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다. 얼굴에는 조심스러운 아첨이 가득했다. 그는 아마 하룻밤이 지났으니 내 화가 좀 풀렸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다. 나는 그도 식탁 위의 음식도 쳐다보지 않고 곧장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이제 그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숨이 막혔다. 나는 냉정해야 했고 계획을 세워야 했다. 집을 파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고 그들 모두에게 들키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졌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오랫동안 공인중개사로 일하며 일 처리도 깔끔하고 입도 무거운 내 절친 최수진이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했다. 수진아, 나야. 네가 급하게 좀 도와줘야 할 일이 있어. 빨리. 그리고 비밀리에. 전화기 너머 수진이는 내 비정상적으로 차분한 목소리를 듣고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눈치챘다. 서연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나는 전화로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박민준 씨네 집과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이 생겨서 지금 사는 집을 팔기로 결심했다고 간단히 말했다. 이 일을 가장 빠르고 비밀스럽게 처리해줄 전문가인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진이는 내 오랜 친구이자 성격이 화끈하고 일 처리가 단호한 친구였다. 내 말을 듣자마자 두말 없이 알겠다고 했다. 알았어. 주소는 아니까 걱정 마. 나한테 맡겨. 마침 현금으로 바로 살 수 있는 괜찮은 매수자들이 몇 명 있어. 내일 바로 인테리어 디자인 조사한다는 핑계로 사람들 데리고 방문할게. 너는 협조만 해줘. 전화를 끊자 마음이 조금 놓였다. 수진이가 도와준다면 일은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그들에게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 밖에서는 박민준 씨가 여전히 헛되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다. 서연아, 문 좀 열어줘.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하자. 응, 너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 네가 좋아하는 돼지갈비찜 해놨는데. 얘기?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무슨 할 얘기가 있단 말인가. 그가 어떻게 자기 엄마와 짜고 나를 속였는지, 그 포르쉐가 얼마나 멋진지에 대해 얘기하자는 건가. 나는 차갑게 웃으며 이어폰을 꼈다. 음악으로 바깥의 모든 역겨운 소리를 차단했다. 이제 그가 만든 음식,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이 위선적으로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놀랍도록 깊이 잠들었다. 마치 단톡방의 자랑을 본 순간 모든 망설임과 나약함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꼼꼼하게 화장을 했다. 눈가의 피곤함을 가리고 최대한 생기 있어 보이게 했다. 침실 문을 열자 박민준 씨는 예상대로 소파에서 웅크린 채 밤새 잠 못 이룬 초췌한 모습이었다. 내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는 즉시 일어나 아첨하는 웃음을 지었다. 서연아, 일어났어? 아침 뭐 먹고 싶어? 내가 사올게. 필요 없어.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화장실로 가서 씻었다. 그리고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청소를 하려는 게 아니었다. 목적을 가지고 내 물건 중 비싸거나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내 보석함, 노트북, 중요한 증명서와 서류들, 소중한 앨범 여권, 그리고 부모님이 주신 혼수품들. 나는 재빠르게 그것들을 상자에 담았다. 박민준 씨는 불안하게 내 뒤를 따라다니며 내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렸고 목소리는 떨렸다. 서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사 가려는 거야?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마침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정리 좀 하는 거야. 밖에 꺼내두니 먼지만 쌓여서 서투른 변명이었지만 우리는 서로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입을 열어 무언가 더 말하려 할 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그녀의 일 처리 속도는 정말 빨랐다. 벌써 아파트 아래에 와 있었고 인테리어 디자인 조사를 하러 온 친구라는 사람 2명을 데리고 왔다. 전화를 끊고 나는 박민준 씨에게 말했다. 수진이랑 친구들이 잠깐 오기로 했어. 할 얘기가 좀 있어서 당신 할 일 없으면 밖에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든가 아니면 방에 들어가 있어. 우리 방해하지 말고. 박민준 씨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봤지만 내 차가운 시선에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럼 나 방에 들어가 있을게라며 작은 방으로 숨어버렸다. 수진이는 남자 1명과 여자 1명을 데리고 왔다. 연기는 아주 자연스러웠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웃으며 실례합니다라고 말하고는 집 구조와 채광을 꼼꼼히 살피고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입으로는 전문 용어를 섞어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맞춰 집 상태를 설명했다. 진짜 매수자는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눈빛에서 만족감을 숨기지 못했다. 이 집은 위치도 좋고 구조도 반듯하며 인테리어도 내가 신경 써서 했고 새 집처럼 잘 관리되어 있었다. 이 모든 과정 동안 박민준 씨는 작은 방에서 감이 나오지 못했다. 어쩌면 그는 아직도 이게 내 친구의 평범한 방문이라고 순진하게 믿고 있거나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회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수진이 일행은 30분도 채 안 되어 떠났다. 떠나기 전 그녀는 내게 조용히 오케이 사인을 보내며 입모양으로 가능성 있어 연락 기다려라고 말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확신이 섰다. 그들을 배웅하고 문을 닫자마자 작은 방 문이 열렸다. 박민준 씨가 고개를 내밀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갔어? 나는 그를 무시하고 계속 내 짐을 쌌다. 그는 주저하며 내 곁으로 다가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용기를 낸 듯 나지막이 말했다. 서연아, 어제 단톡방 메시지 봤지? 엄마는 그냥 너무 기뻐서 말이 좀 지나쳤어. 민호 그 차, 사실 그 돈 다 쓴 거 아니야. 대출도 많이 받았고. 나는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돌아봤다. 시선은 얼음 송곳 같았다. 그래서요? 박민준 씨,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요? 당신네 집이 5억 1천만 원 계약금만 써서
아주 절약했다는 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 엄마 말이 사실이고 당신 동생이 대단하다고 칭찬이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박민준 씨는 내 시선에 겁을 먹고 반걸음 물러섰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횡설수설했다.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돈은 나중에 민호가 취직하면 갚을 거야. 우린 한 가족이잖아. 한 가족?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담겨 있었다. 박민준 씨, 당신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봐요. 어제 돈이 빠져나간 순간부터 오늘 당신 엄마가 단톡방에서 자랑할 때까지 당신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라도 했어요? 나를 위해 나서서 한마디라도 한 적 있냐고요? 없잖아요. 당신은 그저 숨고 당신 엄마와 동생을 위해 변명하기 바빴죠. 당신 마음속에는 당신 엄마, 당신 동생만 가족이고 나 강서연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대해도 되는 바보인 거죠. 아니야, 서연아. 난 널 사랑해. 넌 내 아내잖아. 박민준 씨는 다급해서 눈시울까지 붉어지며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문을 가리켰다. 저리 가. 그 더러운 손으로 나 만지지 마. 박민준 씨, 똑똑히 들어요. 이 일 그냥 안 끝나. 당신네 집이 저지른 일이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생각 마요. 어쩌면 내 눈빛이 너무 살벌했거나 어쩌면 마침내 이 일의 심각성이 자신의 상상을 초월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박민준 씨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털썩 소리를 내며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두 손으로 내 다리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이러지 마. 나 너 없으면 안 돼. 내가 엄마한테 가서 말할게. 돈 다시 받아올게. 우리 가서 차 환불하자. 응? 제발. 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 콧물을 쏟아내는 그의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직 끝없는 조소와 역겨움 뿐이었다. 진작에 뭘 했어야지. 돈이 빠져나갈 때는 무릎 꿇지 않았고 엄마가 자랑할 때도 무릎 꿇지 않았다. 이제 완전히 통제불능이 될 것 같으니 무릎을 꿇는 건가? 늦었다. 나는 힘껏 내 다리를 빼내고 그를 내려다보았다. 마치 쓰레기 더미를 보는 듯했다. 박민준 씨, 당신 지금 그 모습 정말 한심하네요. 그 눈물은 거두고 당신 엄마랑 동생한테 가서 우세요.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그의 역겨운 얼굴을 보지 않았다. 정리한 상자 하나를 들고 침실로 들어가 다시 그를 차단했다. 문 밖에서 그의 억눌린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번에 내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악어의 눈물은 나를 속일 수 없다. 복수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박민준 씨의 울음소리는 점점 잦아들더니 억눌린 채 간헐적으로 흐느끼는 소리로 변했다. 나는 문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 얼어붙은 벌판은 조금도 녹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물, 그의 무릎꿇음은 이 순간 내 눈에 값싸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조롱처럼 느껴졌다. 이 연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 아니면 그 자신? 가련한 심리적 위안이라도 얻으려는 것인가? 나는 심호흡을 하고 더 이상 바깥의 소동에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은 마음이 약해질 때가 아니었다.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그들에 대한 방관이자 나 자신에 대한 잔인함이었다. 나는 창가로 가서 다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상황이 생각보다 더 최악이야. 나는 박민준 씨가 무릎 꿇고 애원한 일을 아무런 감정에 동요 없이 말했다. 그러니 집하는 일은 더 서둘러야 해. 그들이 정신 차리고 방해할 방법을 찾을까봐 걱정돼. 전화기 저편에서 수진이가 욕설을 한마디 뱉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알았어. 걱정 마. 내가 오늘 오후에 바로 계약서 들고 갈게. 매수자 쪽이랑은 이미 대충 얘기 끝냈어. 현금 일시불이고 가격은 시세보다 조금 낮지만 일주일 안에 집 비우고 인도하는 조건이야. 그쪽은 아이 입학 문제 때문에 급하대. 나는 이 조건 괜찮다고 봐. 단칼에 끝내버리는 거지. 일주일.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시간이 정말 촉박했지만 오히려 내게는 잘된 일이었다. 오래 끌수록 변수가 많아진다. 좋아, 그 조건으로 해. 오후에 와.
우리 계약서 쓰자. 알았어. 너는 흔들리지 마. 도착하면 전화할게. 수진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 쓰레기 자식이 혹시라도 너 막으면 나한테 말해. 내 남자친구 데리고 갈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역시 친구밖에 없다. 아니, 괜찮아. 내가 처리할 수 있어. 그 사람 그럴 배짱도 없어. 전화를 끊고 나는 가져갈 물건들을 더 꼼꼼히 챙기기 시작했다. 옷, 신발, 화장품, 책, 모든 개인적인 물건들을 다 가져갈 것이다. 이 집에는 더 이상 내가 미련을 가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오후에 수진이는 약속대로 도착했다. 혼자가 아니었다. 정장을 입은 영리해 보이는 중개인 2명과 두꺼운 계약서를 함께 가지고 왔다. 박민준 씨는 소리를 듣고 작은 방에서 나왔다. 이 광경을 보고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수진이는 그에게 이별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박민준 씨, 우리 서연이랑 할 얘기가 좀 있어서요. 잠시 자리를 좀 비켜주시겠어요? 말을 마치고 그녀는 나에게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자는 신호를 보냈다. 박민준 씨는 나무 기둥처럼 거실에 서서 우리가 침실문을 닫는 것을 멍하니 지켜볼 뿐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이 집은 원래 전세였는데 나중에 부모님이 사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것이었다. 내부 인테리어는 내가 돈을 들여 했지만 가구와 가전은 대부분 낡았거나 박민준 씨네 집에서 대충 사온 것들이었다. 나는 하나도 가져갈 생각이 없었다. 더러워서 싫었다. 우리가 침실에서 나왔을 때 박민준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텅 빈 눈빛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수진이는 그를 힐끗 쳐다보고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중개인들을 데리고 떠났다. 문이 닫히자마자 박민준 씨는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 내 앞으로 달려왔다. 목소리에는 울음과 절망이 섞여 있었다. 서연아, 너 정말 집을 팔았어? 계약서에 사인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여긴 우리 둘의 집이잖아. 집? 나는 그를 차갑게 쳐다보았다. 당신 엄마가 그 5억 1천만 원을 빼돌린 순간부터 여긴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어. 당신 집이 어디인지는 당신 엄마한테 물어보거나 그 포르쉐 타는 동생한테 물어봐야지. 하지만 우리 이제 어디서 살아? 박민준 씨는 안절부절못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 가서 계약서 다시 받아오자. 위약금은 내가 물게. 내가 돈 빌려서라도 물게. 기회? 나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농담을 들은 듯했다. 박민준 씨, 기회는 내가 줬어요. 돈이 빠져나갔을 때도, 당신 엄마가 자랑할 때도, 심지어 방금 당신이 무릎 꿇었을 때도. 하지만 당신은 매번 그들 편에 섰지. 이제 당신에게 기회는 없어. 나는 더 이상 그의 무너지는 모습과 횡설수설하는 애원을 상대하지 않았다. 상자와 포장재를 주문하기 시작했다. 나는 가장 빠른 속도로 이곳에 있는 내 모든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릴 것이다. 그들에게 남는 것은 텅 빈 껍데기뿐일 것이다. 마치 그들이 내게 남겨준 속이 텅 빈 결혼 생활과 차가운 마음처럼. 박민준 씨는 내가 꿈쩍도 하지 않자 마침내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입으로는 끝났어. 어떻게? 라는 말만 반복했다. 나는 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짐 싸는 손을 조금도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그 소리가 좀 시끄럽다고까지 생각했다. 악어의 눈물은 아무리 많이 흘려도 그들의 탐욕과 이기심을 씻어낼 수 없다. 나의 복수는 이제 막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다. 그리고 이 첫걸음은 이미 이 나약한 남자에게 뼈아픈 고통을 안겨주었다. 박민준 씨의 울음소리는 내게 배경 소음처럼 무의미했다. 심지어 좀 시끄럽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다음 며칠 동안 나는 태엽을 감은 기계처럼 효율적이고 냉정하게 움직였다. 회사에는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이유로 연차를 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 신발, 가방, 화장품, 책, 수집했던 작은 소품들, 기념이 될 만한 모든 사진과 선물들, 내 것이거나
내가 돈 주고 산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포장하고 라벨을 붙였다. 수진이는 신뢰할 만한 이사 업체를 연결해 주었고 집을 비우기 하루 전 오후에 오기로 약속했다. 그녀는 여전사처럼 틈만 나면 와서 짐 싸는 것을 도와주었고 틈틈이 다가와 애원하려는 박민준 씨를 날카로운 말로 쏘아붙여 아예 접근조차 못하게 했다. 서연아, 이 SKU 세트 잊지 마. 엄청 비싼 거잖아. 이 앨범은 내 부모님이 주신 거지? 잘 챙겨, 잘 챙겨. 어휴, 저 인간은 뻔뻔하게 저녁 뭐 먹고 싶냐고 묻네. 쯧쯧, 그냥 굶어 죽으라지. 수진이가 옆에서 농담을 던져주니 원래는 우울하고 무거웠을 짐 싸는 과정이 통쾌한 복수극처럼 느껴졌다. 우리 둘은 마치 위대한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투지에 불탔다. 그동안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가 몇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빛은 절망적이었다. 몇 번이나 막으려 했지만 수진이가 매섭게 쏘아보는 바람에 뒤로 물러섰다. 박민준 씨, 경고하는데 이 집 소유권은 서연이 단독 명의야. 자기 물건 파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이 상자들의 손 하나라도 댔다간 내가 바로 경찰에 사유재산 손괴죄로 신고할 거야. 수진이는 허리에 손을 얹고 기세등등하게 말했다. 박민준 씨는 척추를 뽑힌 사람처럼 기가 죽어 한마디도 못했다. 짐이 거의 다 옮겨지고 집이 텅 비었을 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은행에서 온 거액 입금 알림 문자였다. 집 매매 대금이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한 푼도 빠짐없이 내 계좌로 입금되었다. 화면에 찍힌 긴 숫자들을 보며 내 마음은 완전히 안정을 되찾았다. 경제적 기반이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이제 나는 그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나는 잿빛 얼굴의 박민준 씨 앞으로 다가가 가방에서 미리 인쇄해둔 종이 한 장을 꺼내 건넸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 적혀 있었다. 이 집은 매각되었습니다. 각자 잘 삽시다. 강서연 찾지 마시오. 이것은 정식 이혼 합의서는 아니었지만 모든 것을 끊어내겠다는 나의 단호한 결심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했다. 박민준 씨는 그 종이를 보고 손을 심하게 떨었다. 눈물이 다시 솟아올랐다. 서연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 정말 끝난 거야? 당신 엄마가 그 5억 1천만 원을 빼돌린 순간부터 우리는 끝났어. 나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평온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박민준 씨, 기억해. 먼저 인간이길 포기한 건 당신들이야.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수진이에게 말했다. 수진아, 가자. 수진이는 내 마지막 짐 가방을 들고 경멸의 눈초리로 박민준 씨를 힐끗 쳐다보았다. 쓰레기. 우리는 한때 나의 수많은 꿈을 담았지만 이제는 폐허만 남은 이 텅 빈 집을 나왔다. 문을 세게 닫았다. 그 쾅소리는 마치 내 3년간의 결혼 생활에 무겁고도 해방적인 마침표를 찍는 것 같았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수진이의 차에 탔다.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거리 풍경을 보며 나는 내가 그 집과의 모든 물리적 연결을 내 손으로 끊어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치를 차례였다. 어디로 갈까? 부모님 댁으로? 수진이가 운전하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집으로 가자. 이제 좋은 구경이나 하면 돼. 나는 이미 김영자 여사와 박민호가 새로 산 포르쉐를 타고 신나게 자신들의 전리품을 확인하러 오거나 나를 훈계하러 왔다가 텅 빈 집과 새 집주인의 이름이 붙은 문을 발견하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 표정은 분명 장관일 것이다. 복수의 쾌감이 미세한 전류처럼 내 마음속을 흐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심지어 박민준 씨가 머리 없는 파리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엄마에게는 사실대로 말하지 못해 쩔쩔매는 비참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역시나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내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김영자. 올 것이 드디어 왔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휴대폰을 귀에 대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날카롭고 귀에 거슬리는 분노의 찬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거의 휴대폰 스피커를 뚫고 나올 기세였다. 강서연,
2,000벌 받을 년. 너 어디로 꺼졌어? 민준이가 너 집 팔았다는데 진짜야? 네가 뭔데 집을 팔아? 그건 내 아들 집이야. 이 독한 년. 당장 안 돌아와. 집 다시 안 찾아오면 너랑 나랑 끝장인 줄 알아. 나는 휴대폰을 귀에서 조금 멀리 떨어뜨리고 그녀의 고함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김영자 씨, 뭘 그렇게 소리 지르세요? 그 집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 강서연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사주신 혼전 재산이라고요. 내 집 내가 파는데 당신 허락이라도 받아야 하나요? 전화기 저편이 순간 조용해졌지만 이내 더 미친 듯한 고함이 터져나왔다. 헛소리 마. 그건 신혼집이야. 내 아들도 3년이나 살았다고. 그건 우리 박씨 집안 재산이야. 네가 뭔데 말 한마디 없이 팔아? 너 밖에서 딴 놈이라도 생긴 거지? 짜고 우리 집 돈 빼돌리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당장 돈 내놔. 안 그러면 법원에 고소해서 너 신상 다 털어버릴 거야.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고소? 좋아요. 가서 하세요. 마침 저도 판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었네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동의 없이 아들 부부 공동 예금 5억 1천만 원을 빼돌려서 막내 아들 포르쉐 사준 건 이게 대체 무슨 경우인지. 우리 박씨 집안에 너 같은 게 들어와서 8대 조상까지 재수가 없었어. 김영자 여사는 전화기 저편에서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었다. 나는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녀의 말을 끊었다. 김영자 씨, 힘 빼지 마세요. 그렇게 욕할 시간에 오늘 밤 어디서 잘 지나 걱정하세요. 아 참, 새 집주인이 조만간 집 찾아가서 잠금장치 바꿀 거라고 하더라고요. 당신네 귀한 큰아드님더러 빨리 꺼지라고 하세요. 남의 집에 눌러 앉아 있다가 보기 흉한 꼴 당하지 말고요. 말을 마친 나는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는 깔끔하게 그녀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세상이 순간 조용해졌다. 나는 전화기 저편에서 김영자 여사가 얼마나 길길이 날뛰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그 분노를 무능한 큰아들에게 퍼부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박민준 씨는 지금쯤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 안타깝게도 그 모든 것은 그가 자초한 일이다. 나는 창가로 가서 창밖의 밝은 햇살을 보았다. 마음속에는 어떤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통쾌한 복수심뿐이었다. 이것은 단지 1라운드에 불과하다. 그들이 나를 힘들게 했으니 나는 그들이 잠도 편히 못 자게 만들어줄 것이다.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박민준 씨였다. 나는 화면에 뜬 익숙한 이름을 보며 비웃음만 나왔다. 이제 와서 나를 찾다니 늦었다. 나는 받지 않고 바로 끊어버렸다. 그리고 이 번호 역시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잡초는 뿌리째 뽑아야 한다. 이런 역겨운 사람들과는 아주 작은 연결고리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 이제 그 번쩍이는 포르쉐와 그 무능한 주인의 차례다. 나의 복수 명단은 아직 길다. 아무도 빠져나갈 생각 마라. 김영자 여사의 전화를 끊고 박민준 씨까지 차단하니 세상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내가 단호하게 나갈수록 그들은 뜨거운 냄비 위의 개미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서로를 괴롭힐 것이라는 걸 알았다. 이런 소리 없는 처벌이 어떤 말다툼보다 효과적이다. 나는 친정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며 매일 책을 읽고 엄마의 집안일을 돕고 집 한 돈을 어떻게 쓸지 천천히 계획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정기예금에 넣어 안전하게 보관하고 일부는 괜찮은 재테크나 작은 투자 프로젝트가 있는지 알아볼 생각이었다. 박민준 씨와 그 엉망인 가족을 떠나니 숨쉬는 공기마저 상쾌하게 느껴졌다. 수진이는 틈틈이 최전선 소식을 전해주는 충실한 정찰병 같았다. 서연아, 내 전 시어머니가 급하게 입주할 수 있는 저렴한 월세방을 알아보고 다닌데 조건이 좀 나빠도 상관없다고. 쯧쯧. 박민호 그 포르쉐 임시로 묶는 허름한 여관 앞에 세워뒀는데 너무 눈에 띄어서 누가 몇 군데 긁어놨나 봐. 마음 아파서 펄쩍펄쩍 뛰었대. 박민준 씨는 휴가 냈나 봐. 매일 엄마한테 쫓겨서 집 구하러 다니느라 사람이 반쪽이 됐어. 이런 소식들을 보며 내 마음은 아무런 동의 없이 오히려 웃음이 나왔다. 이럴 줄 알았으면 왜 그랬을까?
이제 와서 살 곳을 찾다니. 내 돈 빼돌릴 때는 집 없이 살게 될 거라는 생각은 못했나. 며칠 후 수진이가 보낸 메시지는 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내 친구의 친구가 마침 그 낡은 동네에 사는데 내전 시댁 식구들이 정말로 재활용 처리장 근처 낡고 작은 빌라로 이사 갔대. 1층이라 습하고 어두컴컴하고 창문도 제대로 안 닫힌다더라. 여름에는 냄새가 장난 아니겠네. 거긴 다 재개발 기다리는 낡은 다세대 주택이라 사람들도 복잡하고 박민호 포르쉐는 거기 세워두면 그냥 나 훔쳐가세요 하는 꼴이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조금 있다가 차 있는지 확인하러 나온대. 웃겨 죽겠어. 내 전 시어머니는 화병이 났는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지 병이 났나 봐. 매일 집에서 소리 지르면서 욕해서 이웃들이 민원도 몇 번 넣었대. 재활용 처리장, 낡은 빌라, 포르쉐. 이 단어들이 조합되어 극도로 아이러니한 그림을 만들어냈다. 어머니는 내 마음속의 상처를 이번 일로 박씨 집안이 내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고 계셨다. 또 이틀이 지났다. 수진이가 바로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흥분과 통쾌함이 묻어 있었다. 서연아, 최신 소식이야. 완전 속 시원할걸. 박민호 그 보물 같은 포르쉐. 어젯밤에 누가 긁어놨어. 차 머리부터 꼬리까지 길게 한 줄로 페인트가 다 벗겨졌대. 듣자 하니 박민호가 오늘 아침에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울었대. 엉엉 울다가 숨 넘어갈 뻔했.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거긴 CCTV도 없어서 소용없을 거야. 그리고 더 대박인 건 내전 시어머니 아프다 그랬잖아. 열이 좀 있었나 봐. 원래도 기분 안 좋았는데 박민호가 차 긁혔다고 집에서 화내면서 물건 던지다가 엄마를 화나게 해서 그 자리에서 기절했대. 지금 근처 작은 의원에 가서 링거 맞고 있다더라. 이 소식을 듣고 내 마음에는 큰 감정의 기복은 없었다. 오히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하는 평온함이 느껴졌다.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가지면 반드시 재앙이 따른다. 그들이 그런 부끄러운 방법으로 빼앗은 것은 결국 지킬 수 없는 것이다. 그 포르쉐는 뜨거운 감자처럼 그들이 원했던 체면과 영광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재앙을 부르는 근원이 되었고 그 취약한 가족관계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다. 박민호는 울고 김영자 여사는 기절했다. 이 장면을 생각하니 정말 통쾌했다. 나는 심지어 악의적으로 생각했다. 이게 겨우 시작인데 차 한 대 긁혔다고 저렇게 난리니 그럼 차가 없어지면 어떡하려고? 아니면 더 큰 문제에 휘말리면? 나의 복수는 단순히 그들을 집없게 만들고 생활을 곤궁하게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벌하고 싶다. 그들의 탐욕스럽고 뻔뻔한 행동에 대해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다. 박민호와 그의 번쩍이는 포르쉐는 다음 목표로 아주 적절했다. 수진아, 계속 좀 지켜봐줘. 나는 전화기 저편의 수진이에게 말했다. 특히 박민호랑 그 차에 대해서 특별한 소식 있으면 바로 알려줘. 걱정 마, 나한테 맡겨. 그 집안 난리 나는 꼴이나 구경하자고. 수진이는 가슴을 치며 장담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가로 가서 창밖의 차들과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햇살은 좋았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나는 박씨 집안의 현재 공경과 혼란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더 큰 폭풍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나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냉정하게 통제하는 집행자가 될 것이다. 수진이가 전해주는 박씨 집안의 상황은 마치 강심제 같아서 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더욱 굳혀주었다. 그렇다. 그 집안 사람들은 뿌리부터 썩었다. 조금의 동정심도 가질 가치가 없다. 나는 내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데 주력했다. 집 한도는 적지 않은 자본이었다. 그냥 묵혀둘 수는 없었다. 나는 투자 경험이 있는 믿을 만한 친구 몇 명에게 자문을 구하고 작지만 안정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신중하게 연구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자기개발 기회가 있는지도 찾아보았다. 박민준 씨를 떠난 내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전보다 100배는 더 멋지게 살아야 했다. 며칠 평온하게 지냈다. 토요일 오전 햇살이 좋았다. 나는 베란다에서 엄마를 도와 화초를 손질하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엄마는 가위를 내려놓으며 누구지? 이 아침부터 하고 중얼거리며 현관으로 갔다. 현관문 렌즈로 밖을 확인한 엄마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엄마는 나를 돌아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서연아, 민준이야. 나는 화초를 다듬던 손을 멈추지 않고 평온하게 말했다. 엄마, 문 열어주지 마세요. 집에 없는 척해요. 엄마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내 말을 따랐다. 문을 열지도 대답하지도 않았다. 문 밖은 몇 초간 조용했다.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거기 서서 말해. 만지지 마. 더러우니까. 박민준 씨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얼굴의 희망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더 깊은 절망과 비참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털썩 소리를 내며 우리 집 앞복도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제발 내가 무릎 꿇을게. 우리 3년 부부였던 정을 봐서라도 이렇게 모질게 굴지 마. 집은 팔았으면 됐어.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빌리는 걸로 할게. 차용증도 쓸게. 엄마 병원비도 필요하고 우리 월세도 내야 해. 민호차 수리비가 너무 비싸. 그는 말하며 정말로 울기 시작했다. 눈물 콧물이 뒤섞여 엉망이었다. 엄마는 내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빠가 조용히 엄마를 말렸다. 나는 바닥에 무릎 꿇고 먼지처럼 비굴해진 박민준 씨를 보며 조금의 동요도 없이 짙은 조소만 느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민준 씨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우리 아들 고생했네. 이제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그 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민준 씨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으며 침묵했다. 내가 몇 번이나 돈 계획에 대한 화제를 꺼내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번번이 다른 말로 화제를 돌렸다. 이 기묘한 분위기는 식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시어머니는 설거지까지 자청해서 하시고 한참을 더 앉아있다가 만족스러운 얼굴로 떠났다. 떠나기 전에는 일부러 민준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시어머니를 배웅하고 문을 닫자 집에는 나와 박민준 씨 둘만 남았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의 앞으로 다가가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박민준 씨, 도대체 왜 이래요? 그 돈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예요? 민준 씨의 몸이 확 굳었다. 고개는 더욱 숙여졌고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다. 아니,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창가로 가서 창밖의 밝은 햇살을 보았다. 마음속에는 어떤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통쾌한 복수심 뿐이었다. 이것은 단지 1라운드에 불과하다. 그들이 나를 힘들게 했으니 나는 그들이 잠도 편히 못 자게 만들어줄 것이다.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박민준 씨였다. 나는 화면에 뜬 익숙한 이름을 보며 비웃음만 나왔다. 이제 와서 나를 찾다니 늦었다. 나는 받지 않고 바로 끊어버렸다. 그리고 이 번호 역시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잡초는 뿌리째 뽑아야 한다. 이런 역겨운 사람들과는 아주 작은 연결고리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 이제 그 번쩍이는 포르쉐와 그 무능한 주인의 차례다. 나의 복수 명단은 아직 길다. 아무도 빠져나갈 생각 마라. 김영자 여사의 전화를 끊고 박민준 씨까지 차단하니 세상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내가 단호하게 나갈수록 그들은 뜨거운 냄비 위의 개미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서로를 괴롭힐 것이라는 걸 알았다. 나는 순식간에 창백해진 그의 얼굴과 눈 속에서 완전히 부서진 빛을 보며 마음속이 차갑게 식었다. 박민준 씨, 남자라면 책임감 좀 가져요.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수습해요. 내가 우리 집이 당신네 엉덩이 닦아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요. 이 서류 빨리 사인하는 게 좋을 거예요. 질질 끌어봐야 서로 좋을 거 없으니까.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그의 역겹고 가련한 모습을 보지 않았다. 한 걸음 물러나 쾅 소리를 내며 문을 세게 닫았다. 그와 그의 모든 애원, 눈물, 절망을 완전히 차단했다. 문 밖에서 희미하게 그의 억눌린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금세 멀어져 갔다. 나는 문에 기댄 채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 가장 큰 문제의 근원을 해결했으니 이제 남은 연극을 더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박민준 씨, 이것은 당신과 당신 가족의 악몽의 시작일 뿐이다.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박민호가 망가진 고급차 안에서 넋이 나간 채 앉아있고 주변에는 구경꾼들과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 이 장면은 그가 단추 새 포르쉐에 기대서 자랑하던 모습보다 만배는 더 흥미진진했다. 그래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나왔어? 내가 물었다. 이것이 핵심이었다. 그거야 문남 안 하지. 수진이가 비웃었다. 교차로 CCTV에 똑똑히 찍혔어. 박민호 100% 과실. 경찰이 이미 과속 및 신호 위반으로 결론 내렸어. 이제 큰일 났지. 그 차 수리비는 또 천문학적인데다가 이번엔 주가해자라서 보험 처리도 제한적이야. 대부분 자비로 해결해야 해. 게다가 SUV 수리비랑 차주 치료비, 일 못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고. 김영자 여사는 알았어? 나는 그 늙은 여자의 반응을 거의 짐작할 수 있었다. 모를 리가. 박민호가 사고 나자마자 엄마한테 전화했대. 김영자 여사가 마침 그 허름한 월세방에서 박민준 씨랑 수리비 문제로 싸우고 있었는데 전화 받고 또 사고 났고 그것도 100% 과실이라는 소리 듣자마자 소리 지르면서 기절할 뻔했대. 지금쯤 병원이나 경찰서에서 울고불고 하면서 박민호가 왼수라고 욕하고 있겠지? 수진이의 묘사는 생생했다. 나는 들으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정말 인과응보다. 내 돈으로 계약한 그 포르쉐가 결국 박민호의 재앙이 되었고 그 취약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과속, 100% 과실, 천문학적인 배상금. 이 연이은 타격은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워 박민준 씨를 쥐어짜며 겨우 버티던 박씨 집안에게는 설상가상을 넘어 거의 멸망에 가까운 재앙일 것이다. 수진아, 계속 좀 지켜봐줘. 나는 전화기 저편에 말했다. 특히 배상금이랑 김영자 여사의 다음 행보를. 걱정 마. 내가 확실하게 지켜볼게. 이제 볼만하겠네. 그 돈을 어디서 구하려나. 콩팥이라도 팔려나? 수진이는 통쾌하다는 듯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가로 가서 창밖의 석양을 바라보았다. 기분은 전례 없이 맑았다. 박민호의 이번 교통사고는 마치 하늘이 내게 준 큰 선물 같았다. 내가 예상했던 어떤 복수 수단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 통쾌했다. 그 포르쉐, 그들의 탐욕과 편애의 상징이 이제는 천문학적인 수리비가 필요한 고철 덩어리가 되었고 빚더미까지 떠안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절묘한 조롱이자 가장 무거운 타격이다. 김영자 여사는 막내 아들을 가장 아끼지 않았나? 막내 아들이 포르쉐를 타야 체면이 선다고 하지 않았나? 이제 체면은 산산조각 났고 속은 썩어 문드러졌다. 이번에는 무엇으로 자랑하고 이 끝없는 구멍을 무엇으로 메울지 궁금하다. 박민준 씨는? 그 마마보이는 이번에 또 어떤 압박을 받게 될까? 피라도 팔러 갈까? 아니면 사채라도 쓸어 갈까? 나의 복수는 점점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고 있었다.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거기 서서 말해. 만지지 마. 더러우니까. 박민준 씨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얼굴의 희망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더 깊은 절망과 비참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털썩 소리를 내며 우리 집 앞복도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제발 내가 무릎 꿇을게. 우리 3년 부부였던 정을 봐서라도 이렇게 모질게 굴지 마. 집은 팔았으면 됐어.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빌리는 걸로 할게. 차용증도 쓸게. 엄마 병원비도 필요하고 우리 월세도 내야 해. 민호차 수리비가 너무 비싸. 그는 말하며 정말로 울기 시작했다. 눈물 콧물이 뒤섞여 엉망이었다. 엄마는 내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빠가 조용히 엄마를 말렸다. 나는 바닥에 무릎 꿇고 먼지처럼 비굴해진 박민준 씨를 보며 조금의 동요도 없이 짙은 조소만 느꼈다. 서연아, 알아봤는데 박민호, 그 망가진 포르쉐, 서비스 센터에서 견적냈는데 수리비만 거의 2억이래. 이게 끝이 아니야. 부딪힌 SUV 수리비가 8천만 원, 차주는 팔에 연조직 타박상 입었다고 5천만 원 배상 요구하고 있어. 자질구레한 비용까지 합치면 총 배상액이 3억 5천만 원 정도로 예상된대. 보험사는
박민호가 주가해자의 과소까지 해서 일부만 부담해주고 박씨 집안이 최소 2억은 내야 한다더라. 2억? 지금 그들이 2억을 어디서 구해? 피라도 팔아야 하나? 수진이는 전화기 저편에서 통쾌하게 웃었다. 나도 모르게 비웃음이 나왔다. 2억, 처음에 내 돈 5억 1천만 원을 빼돌릴 때에 그 당당함은 어디 갔을까? 이제 2억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겠지. 김영자 여사는 어때? 나는 그 원흉의 상태가 더 궁금했다. 어떻긴 매일 집에서 미친 사람처럼 박민호는 왼수라고 욕하고 박민준 씨는 동생 일 하나 해결 못하는 무능한 놈이라고 욕하고 박민준 씨한테 돈 빌려오라고 닥달한대. 근데 박민준 씨 월급에서 집 대출금 갚고 나면 남는 게 얼마나 되겠어? 예전에 살던 집 대출금도 지금은 못 갚을걸. 전에 차 수리비 빚까지 합치면 남는 게 없지. 신용카드도 다 막혔고 동료랑 친구들한테 다 빌려봤는데 얼마 못 구했대. 수진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소리를 낮췄다. 그리고 들었는데 김영자 여사가 지금 사는 허름한 집도 빼고 다 같이 다리 밑에서 자면서 그 돈 아껴서 배상금 내려는 생각까지 했대. 박민준 씨가 죽어라 말렸다고 하더라. 다리 밑? 나는 김영자 여사가 그 말을 할 때 돈은 아깝지만 어쩔 수 없는 그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상상할 수 있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왜 그랬을까? 박민호는 내가 물었다. 이 원흉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었다. 걔는 숨어버렸지. 민준 씨보다 6, 7살 어리고 아직 대학교 3학년이다. 시어머니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 아들이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방금 들어왔어요. 민준 씨한테 막 얘기하려던 참이었는데 소식이 정말 빠르시네요. 시어머니는 전화기 저편에서 허허 웃으셨다. 들어왔으면 됐지, 됐어. 이거 정말 큰 경사잖니. 너희 둘 다 지난 몇 년간 고생 많았어. 저녁에 엄마가 가서 잘하는 음식 몇 가지 해줄게. 우리 가족 다 같이 기분 좀 내자. 시어머니가 직접 와서 축하 음식을 해주시겠다고 하다니 이건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었다. 시어머니는 언제나 막내 아들만 편애했고 우리에게는 바라는 것이 많았지. 이렇게 먼저 챙겨주는 일은 드물었다. 마음속에 그 이질적인 느낌이 다시 떠올랐지만 나는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했다. 아, 네 어머니, 그럼 고생스러우실 텐데 제가 뭘 준비할까요? 아니다 아니야. 너 하루 종일 힘들었을 텐데 쉬고 있어. 엄마가 장 봐서 갈게. 수진아 고마워. 나는 진심으로 전화기 저편에 말했다. 뭘? 그런 뻔뻔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비상수단을 써야지. 이번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수진이는 호탕하게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기분이 매우 좋았다. 수진이의 이신의 한 수는 박씨 집안을 파멸의 길로 한 걸음 더 세게 밀어붙인 셈이다. 경제적 어려움에 여론의 압박까지 더해져 원래도 화목하지 않았던 그 가족은 더욱 분열될 것이다. 나는 이제 막다른 길에 몰린 김영자 여사가 다음에 어떤 미친 짓을 할지 기대되기 시작했다. 거의 바닥난 박민준 씨를 계속 쥐어짤까? 아니면 그 늙은 체면을 버리고 더 부끄러운 짓을 할까? 무엇을 하든 그들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더 빨리 망할 뿐이다. 나의 복수 계획은 수진이의 도움으로 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박씨 집안 사람들은 이제 단순한 충격을 넘어 완전한 공포와 절망에 빠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보고 싶었던 것이다. 자신들이 직접 판무덤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직접 묻어주는 것보다 더 차갑고 완전한 승리감을 느끼게 했다.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붕괴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 이 복수극의 마지막 불을 지필 때가 되었다. 수진이의 여론 공세 효과는 대단했다. 듣자 하니 김영자 여사는 이제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봐 그 동정적이거나 경멸적인 시선이 두려워 문 밖에도 쉽게 나가지 못한다고 했다. 친척들의 안부 전화도 점점 줄어들었다. 아마 그 가족은 이제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엮였다가 돈이라도 빌려달라고 할까봐 피하는 모양이었다. 이런 배신감은 재활용 처리장 옆에서 사는 것보다 더 그녀를 괴롭힐 것이다. 나는 오히려 좋은 일만 가득했다.
주얼리 디자인 수업은 재미있었고 선생님은 내게 재능이 있다고 칭찬해 주셨다. 집 한도는 내 신중한 관리 덕분에 안정적으로 늘어났다. 친정집에 도착하자 부모님은 내가 큰 짐가방들을 들고 온 것을 보고 처음에는 깜짝 놀라셨다. 내가 차근차근 모든 일을 설명하자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굳어지셨고 당장 박민준 씨를 찾아가 따지겠다고 하셨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그 집안 사람들이 양심도 없다고 욕하셨다. 오히려 내가 가장 침착했다. 나는 부모님을 진정시켰다. 아빠, 엄마, 그런 사람들 때문에 화내면 손해예요. 집은 이미 팔았고 돈도 받았어요.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 저박 씨 집안이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좋은 구경이나 하세요. 나는 집 한 돈을 새로 만든 통장에 따로 넣어두고 마음을 다잡았다. 수진이는 이사를 도와주고 나서 내 기분이 안정된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심하고 돌아갔다. 다음 이틀은 평온했다. 나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두고 박 씨 집안이나 박민준 씨로부터 오는 어떤 연락도 의식적으로 보지 않았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 가장 억압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민준 씨보다 6, 7살 어리고 아직 대학교 3학년이다. 시어머니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 아들이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방금 들어왔어요. 민준 씨한테 막 얘기하려던 참이었는데 소식이 정말 빠르시네요. 시어머니는 전화기 저편에서 허허 웃으셨다. 들어왔으면 됐지, 됐어. 이거 정말 큰 경사잖니. 너희 둘 다 지난 몇 년간 고생 많았어. 저녁에 엄마가 가서 잘하는 음식 몇 가지 해줄게. 우리 가족 다 같이 기분 좀 내자. 시어머니가 직접 와서 축하 음식을 해주시겠다고 하다니 이건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었다. 시어머니는 언제나 막내 아들만 편애했고 우리에게는 바라는 것이 많았지. 이렇게 먼저 챙겨주는 일은 드물었다. 마음속에 그 이질적인 느낌이 다시 떠올랐지만 나는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했다. 아, 네 어머니, 그럼 고생스러우실 텐데 제가 뭘 준비할까요? 아니다 아니야. 너 하루 종일 힘들었을 텐데 쉬고 있어. 엄마가 장 봐서 갈게. 처음에 내 돈 5억 1천만 원 빼돌릴 때는 내가 얼마나 힘들지 생각 안 했어요? 단톡방에서 포르쉐 자랑할 때는 내 기분은 생각 안 했고요. 이제 막다른 길에 몰려서 빚더미에 앉으니까 나한테 비는 거예요? 당신 생각에 나 강서연이 당신네 집 현금 인출기예요? 아니면 뒤처리 전문 쓰레기통이에요? 아니야, 서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 돈 우리 나중에 꼭 갚을게. 집을 팔아서라도 갚을게. 네가 이번 한 번만 우리 도와주면 내가 너한테 뭐든지 할게. 민준이가 버는 돈 다 너한테 줄게. 김영자 여사는 횡설수설하며 약속했다. 나중? 당신들한테 나중이 있기는 해요? 나는 비웃었다. 김영자 씨, 꿈 깨세요. 당신네 집 엉망인 건 당신들이 저지른 업보예요.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박민호가 죽든 살든 전과 기록이 남든 말든 그건 그의 인과응보지. 나는 조금도 관심 없어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일부러 그녀가 단톡방에서 자랑하던 말투로 천천히 되물었다. 참, 김영자 씨, 그 포르쉐 타는 귀한 막내 아드님은 요즘 잘 지내신대요? 차 수리는 잘 됐고요. 보험금은 충분히 나왔대요. 전화기 저편은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김영자 여사의 거칠고 절망적인 숨소리만 들렸다. 내 이 말은 독을 바른 비수처럼 그녀의 가장 아픈 상처를 정확히 찔렀다. 몇 초가 지난 후에야 김영자 여사는 간신히 숨을 돌린 듯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냈다. 서연아, 너 어떻게 이렇게 모질 수 있니? 우리 그래도 한 가족이었잖아. 우리가 죽어가는 꼴을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한 가족? 나는 비웃었다. 당신들이 짜고 내 돈 빼돌린 순간부터 우리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김영자 씨, 똑똑히 말해두죠. 나는 당신들을 돕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말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빚을 어떻게 갚는지, 박민호가 어떻게 망하는지, 당신네 가족이 어떻게 쓰레기 더미 속에서 썩어 문드러지는지 지켜볼 거예요. 나는 심지어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일이 완전히 끝나면 나만의 공간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인생이 이렇게 희망으로 가득 찬 적이 없었다. 그날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휴대폰이 울렸다. 또 낯선 지역 번호였다. 요즘 이런 전화가 많았는데 대부분 광고나 사기 전화였다. 그냥 끊으려다가 왠지 모르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기 저편에서 들려온 것은 예상했던 광고 멘트가 아니었다. 늙고 지친 울음과 비굴한 아첨이 섞인 목소리. 놀랍게도 김영자 여사였다. 서연아, 나다. 엄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심지어 조심스럽게 떨리기까지 했다. 나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차갑게 말했다. 김영자 씨, 당신이랑 나랑은 이제 아무 상관없어요. 함부로 가족인 척하지 마세요. 할 말 있으면 하고 없으면 끊어요. 아니야, 끊지 마. 서연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소장까지 그 허름한 월세방으로 날아갔다더라. 이제 돈은 돈대로 물어주고 소송 비용까지 내야 해. 박민호 전과 기록은 확실히 남겠네.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좋은 소식이었다. 박민호의 인생은 그 포르쉐와 엄마의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완전히 망가진 셈이다. 박민준 씨는? 내가 물었다. 이전 남편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다. 그는 더 비참하지. 수진이가 입을 삐죽거렸다. 정신 상태 안 좋아서 회사에서 또 몇 번 실수해서 강등에 감봉됐대. 지금은 기본급만 받고 동료들한테 왕따 당하고 듣자 하니 돈 모으려고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는 대리운전 뛴다더라. 사람이 완전히 망가졌어. 그런데도 김영자 여사는 매일 그가 무능해서 동생 소송 하나 해결 못한다고 욕한대. 수진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통쾌한 표정을 지었다. 가장 대박인 건 박민준 씨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랑 대판 싸웠대. 김영자 여사를 밀쳤나 봐. 김영자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아들이 엄마 때리면 천벌 받는다고 울고불고 난리쳤대. 지금 그 집은 매일 싸워서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도 여러 번 했대. 집안 싸움. 나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거대한 압박과 절망 속에서 그 취약한 모자간의 정과 형제에는 견딜 수 없었다. 이익 앞에서 인간의 가장 추악한 면이 드러난 것이다. 꼴 좋다. 내가 담담하게 두 글자를 뱉었다. 마음속에는 어떤 동정심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받아야 할 인과응보였다. 참, 서연아, 너는 요즘 어때? 안색이 정말 좋아. 사람이 빛이 나. 수진이가 화제를 돌려 나를 걱정했다. 나는 웃으며 디자인 공부, 재테크 계획, 집 알아보는 이야기를 간단히 했다. 수진이는 눈을 반짝이며 듣더니 연신 좋다고 말했다. 그래, 그거야. 그런 쓰레기 같은 가족을 떠나야 네가 너답게 살 수 있지. 내가 보기엔 지금 네가 박민준 씨랑 있을 때보다 10살은 젊어 보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지역 유선전화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강서연 씨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 아주 공식적인 말투였다. 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강서연 씨. 여기는 10억원입니다. 강서연 씨와 박민준 씨의 이혼 소송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피고 박민준 씨가 합법적인 소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여 본 법원에서 걸석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판결이 나왔으며 원고의 모든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을 허가하고 재산 귀속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문은 조속히 송달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의 전화, 걸석 재판, 이혼 성공.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마침내 완전히 내려앉았다. 이미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알았지만 공식적으로 법률 문서를 받게 되니 느낌이 달랐다. 이것은 나와 박민준 씨 그리고 박 씨 집안과 법적으로도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음을 의미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선명한 대조야말로 최고의 복수가 아닐까? 내가 생각했던 최악의 재앙이 이제는 내 새로운 삶의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훔쳐갔던 이익은 결국 그들을 삼켜버리는 심연이 되었다. 수진아, 오늘 저녁은 내가 살게. 나는 커피잔을 들어 수진이와 부딪혔다. 내 새로운 삶을 축하하며 창밖의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와 내 얼굴을 비췄다. 나는 강서연의 아름다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박씨 집안의 그 엉망인 사람들과 일들은 그냥 그 진흙탕 속에서 계속 썩어 문드러지게 놔두자. 그들은 더 이상 내 인생의 어떤 부분도 차지할 자격이 없다. 나의 복수는 이로써 완벽하게 끝났다. 통쾌하고 깔끔하게 조금의 미련도 없이 법원의 이혼 판결서는 마치 최종 명령처럼 나를 박씨 집안이라는 더러운 진흙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었다. 그 얇은 종이 한 장을 들고 나는 그것이 천근만근의 무게를 가졌다고 느꼈다. 우리 서연이는 이제 불사조야, 불사조.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난 거라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나는 웃으며 그녀와 잔을 부딪혔다. 마음은 안정감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렇다. 나는 마침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내 주얼리 디자인 공부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선생님은 나를 작은 디자이너 신제품 발표회에 추천해 주셨다. 내가 재생을 주제로 디자인한 몇 가지은 장신구가 뜻밖의 많은 주목을 받았고 온라인 편집샵으로부터 협업 제안까지 받았다. 비록 주문량은 많지 않았지만 내 재능과 노력이 시장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였다. 나는 나만의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비록 이제 막 시작했지만 희망으로 가득 찼다. 가끔 나는 수진이나 다른 친구들로부터 박씨 집안에 대한 단편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날아온 중요하지 않은 소음 같았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지역 유선전화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강서연 씨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 아주 공식적인 말투였다. 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강서연 씨. 여기는 15번입니다. 강서연 씨와 박민준 씨의 이혼 소송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피고 박민준 씨가 합법적인 소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여 본법원에서 걸석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판결이 나왔으며 원고의 모든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을 허가하고 재산 귀속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문은 조속히 송달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의 전화, 걸석 재판, 이혼 성공,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마침내 완전히 내려앉았다. 이미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알았지만 공식적으로 법률 문서를 받게 되니 느낌이 달랐다. 이것은 나와 박민준 씨, 그리고 박씨 집안과 법적으로도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음을 의미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심지어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일이 완전히 끝나면 나만의 공간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인생이 이렇게 희망으로 가득 찬 적이 없었다. 그날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휴대폰이 울렸다. 또 낯선 지역 번호였다. 요즘 이런 전화가 많았는데 대부분 광고나 사기 전화였다. 그냥 끊으려다가 왠지 모르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기 저편에서 들려온 것은 예상했던 광고 멘트가 아니었다. 늙고 지친 울음과 비굴한 아첨이 섞인 목소리, 놀랍게도 김영자 여사였다. 서연아, 나다, 엄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심지어 조심스럽게 떨리기까지 했다. 나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차갑게 말했다. 김영자 씨, 당신이랑 나랑은 이제 아무 상관없어요. 함부로 가족인 척하지 마세요. 할 말 있으면 하고 없으면 끊어요. 아니, 아니야. 끊지 마. 서연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배신, 복수, 그리고 재생에 관한 이야기.